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개선된 장비, 네,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 세팅값도 참 좋아져가지고, 네. 아이 이거 배경 보세요. 지금 제가 네. 진짜 이거 화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지금. 후원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후원 네, 계좌 후원 계좌 여기 있고요. 같이 감독님하고 제가 좀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 사비를 터셔가지고. 네, 사비어천가라고 요새 그러던데. 사비요 정말 알겠습니다. 소사들이 이렇게 자기 돈 들여서 한다고. 그렇군. 봤던 기억이 나네요. 좀 전에.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그 온라인 강좌인데 후원 계좌 올려놓은 초유의 공교육 사태, 공교육 초유의.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 뭐야 이거 뭐야? 왜 절 끌고 끌고 내려오셨어요? 여기 있어. 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굴절 배웠거든요. 네네. 굴절을 지난 시간까지 살짝 힘을 뺐습니다. 뭐 사례 얘기하고 뭐 어떤 거 다 소개해주고 뭐. 오늘 힘들어하나요? 오늘 힘 들어갑니다. 힘 많이 아. 들어갑니다.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 힘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뭐 굴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뭐 매질 1에서 매질 2로 갈 때 입사해서 굴절한다. 이 원인은 근본적으로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각도가 꺾이는 건데, 예, 입사할 때 각도, 법선으로부터의 각도를 잰다고 했어요. 입사각, 굴절해 나갈 때 굴절각. 이거 다 법선으로부터의 각도를 잽니다. 예, 뭐 이건 약속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다냐? 이제 뭐 중학생 때까지는 이렇게 배우고 넘어가면 되겠죠. 여러 가지 사례들 배우고.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뭔가 또 계산을 수식. 정량적으로 뭐 이렇게 막 정량적 계산까지도 물론 문제를 낼 수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최소한 정성적 또는 비례식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미적분 몰라도 됩니까? 미적분이 뭐죠? 제가 몰라서 대답을 못하겠네요. 미적분이 뭔지 몰라서 대답을 못하겠네요. 굴절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굴절의 법칙. 당연히 네. 뭐 있겠죠. 네. 스넬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스넬.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요겁니다. 요겁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우세요. 외워야 됩니다. 네. 외워야 돼요. 네. V가 속도인 거죠? 그렇죠. 네, 속도. 빛의 속도인가요? 속력이죠, 속력. 빛의 속력인가요? 맞습니다. 네. 뭐 빛의 속력 불변한다며, 변하지 않는다며, 그거는 이제 진공에서의 네. 빛의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매질을 이제 접하게 되면 매질 속에서 느려지죠. 네. 네. 1이라고 붙고 2라고 붙고 했는데 이건 다 매질 1에서의, 매질 2에서의 이런 뜻입니다. 사인 세타가 나오죠. 사인 세타는 법선으로부터의 각, 입사각, 굴절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n이라는 처음 보는 이제 기호가 나왔어요. 굴절률이라는 겁니다. 굴절률을 n으로 표기하는데 1, 2가 붙었어요. 이거는 1에서 2로 갈 때 공기에서 물이다 이러면 네, 뭐 예를 N 들면 공기물 이렇게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숫자가 쓰여 있지만 보통 뭐 이렇게 물질을 써줄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1에서 2로 갈 때 또는 2에서 3으로 갈 때 누구랑 비교했을 때의 굴절값, 굴절률값, 이게 상대 굴절률이라는 거예요. 누구랑 비교했을 때 숫자가 두 개가 붙어 있죠. 네. 이런 이제 표기를 해주면 상대 굴절률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절대 굴절률도 있느냐? 당연히 그런 질문이 생기겠죠. 있죠. 절대 굴절률은 진공일 때것 같아요. 맞습니다. 에서 뭐 진공일 때 속도가 또 우리가 항상 너무 명쾌하십니다. 예. 절대 굴절률은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이제 있을 때 값이겠죠. 상대적인 게 아니니까. 이제 진공에서 이제 최고 속도로 빛이 가다가 어떤 매질을 만났을 때 절대적으로 굴절하는 값, 절대 굴절률이라고 합니다. 절대 굴절률은 뭐 이렇게 표기되겠죠. 숫자 한 개만 붙습니다. 진공에서 1로 갈 때. 진공을 아무것도 표시 안 한 걸로 네, 보고. 진공 표시할 필요 없어요. 진공에서 물로 갈 때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 굴절의 법칙은 이게 다는 아니에요. 여기 이 빈칸이 빈칸이 굉장히 길고 채워져 또 있겠습니다. 다 아닙니까? 일부러 해놓은 거구나. 죄송합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빈칸이 넘어갈 것이 아니고요.
뭐가 들어가냐면 속력이 변하게 되면 뭔가 또 다른 것도 변합니다. 뭐가 변할까? 파동이 간단 말이에요. 진동수? 진동수. 뭐- 그게 바로 진동수야말로 절대 절대 변하면 변하지 안 않는 되는 물. 아, 그럼 네. 진동수는 파장? 그대로다. 파장? 파장은 변할 수 있나요? 변할 수 있습니다. 파장이 변할 수 있구나. 변하지 않는 것은 하긴 진동수. 진동수가 안 변하고 진동수랑 파장이 둘 다 안 변하면 속도가 변할 리가 없잖아. 그렇죠. 진동수는 그러네. 그대로고 속도가 둘 중에 변하면 하나는 변해야 그렇죠. 나머지 하나. 둘 중에 뭐가 변해야 속력이 변할 거 F 아니야. 람다는 V라는 이 식이 있었죠. 예, 맞아요. 네네. 파동 방정식이 있었죠. 음. 여기서 진동수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게 어쨌든 시간은 일정하게 흐르고 있고 예를 들어서 빛이 초당 10번 진동하면서 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초당 10번 두드리는 거잖아요. 네. 10번 두드렸는데 여기서는 9번만 두드린 것처럼 보일 수는 없잖아요. 진동수만큼은 변할 수가 없다. 이건 변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속도가 올라가면 파장이 길어져야 되고 네. 속도가 느려지면 파장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고속도로에서 차를 1초에 한 대씩 보내요. 100km의 속도로. 그럼 그 간격은 되게 넓겠죠. 차가 밀리는 곳에서 1초에 한 대씩 보내면 촘촘하게 간격이 잡혀 있겠죠. 그걸 이제 파장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같은 간격인데도 속도에 따라서 간격이 달라질 수 있죠. 길이가. 예. 파장의 길이는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속도가 빠를수록 파장이 길어지죠. 길어져야죠. 네. 그래서 속도 B랑 이 파장 길이 B가 똑같아야 되는 숫자가 같아야 되죠. 음. 그래서 이 굴절의 법칙은 이런 모양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리고- 매질에서의 빛의 네. 파장이 그리고 이 굴절률이라는 게 말이에요. 지금 굴절률 값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공기에서 물로 간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식은 1보다 큰 값일까요? 작은 값일까요? 공기 공기에서 쪽이 속도가 더 소환 매질이 더 빠르니까. 빠를 거니까 1보다 크겠네. 예. 1보다 커야 되겠죠. 네. 네. 지금 빠른 쪽의 속도가 분모에 있으니까 분자에 네네. 있으니까 1보다 큰 값이 나와야 돼요. 네. 만약에 이제 속도가 많이 변할수록 많이 느려질수록 물로 들어갈 때 이 값은 더 커져야 되겠죠. 속도 B가.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속도가 많이 느려질수록 음. 이 굴절률 값은 커지게 돼요. 차이가 크니까. 굴절률을 정성적으로 어떤 의미의 이 물리량이냐 물어본다면 얼마만큼 느려지는 비율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속도가 많이 느려질수록 굴절률 값이 더 커지는 거죠. 느려질수록 값이 커지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느려지느냐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절대 굴절률을 가지고 이제 이 상대 굴절률을 얘기할 수 있는데 절대 굴절률이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절대 굴절률. 절대 굴절률은 절대 1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렇죠. 1보다 큰 중국에서 분수가 나와야 돼요. 분수값이 나와야 돼요. 근데 얼마나 느려지느냐에 따라서 굴절률이 커지고 작아지고 하니까 역수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 말 맞습니다. 네. 네. 그 말을 하려고 이렇게 오래 역수로. 네. 네. 역수로 들어갑니다. 얼마만큼 느려지느냐니까 물이 더 많이 느려지는 곳이잖아요. 네. 이 값이 더 클 거란 말이죠. 음. 그래서 이게 역수로 여기 보면 유일하게 굴절률만 역수예요. 1이 아래 가고 2가 위로. 문제 내기 좋겠네요. 절대 네. 굴절률로만 그렇죠. 할 때는 어, 반대가 된다. 그렇죠. 예. 문제 내기 좋겠네요. 다른 건 다 1이 위에 있는. 음. 그래서 외울 필요도 없어요. 속도 위로 가면 뭐 파장도 위로 가고 뭐 사인 세타도 위로 가고 다 하는데 굴절률만 조심해서 이건 반대야. 절대 굴절률은 반대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외우셨죠? 시험에 잘 나오기보다는 문제 내기 내겠- 좋다는 거 내겠다는, 있고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의 이 큰 그림을 해석하는 능력 나중에 이제 확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0분 내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풀 수는 없는데. 네. 뭘- 굴절의 법칙을 이제 외우라고 했는데 사실 뭐 이게 외우는 게 뭐 쉽겠어요. 최소한의 이게 이해는 시켜야 뭐 맞더라는 정도는 있어야 이게 이과생들이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해설을. 빛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여기가 뭐 세타 1 입사가 여기 세타 2가 되겠죠? 네. 네. 굴절가. 근데 얘가 여기 도착하더라도 마찬가지 각도로 휘어야 되겠죠? 네, 그렇죠. 같은 각도로 왔다면 그죠? 네, 거기 세타 1. 여기 세타 2가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빔을 쐈을 때 레이저 빔을 쐈을 때 막 넓게 보내더라도 각도만 같다면 같은 각도로 이렇게 휘어 들어갈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네. 이렇게 여기다가 또 이제 수직선을 또 그어 봅니다. 일단 법선을 그었고요, 그죠? 법선 그었고 여기에 평행한 파동의 진행 방향에 평행한 선들을 또 그려서 가이드를 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라 할 수 있냐면 일단 요 삼각형이랑 닮음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90도인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삼각형 합이 180이니까 네. 요 각이 입사각이 여기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죠? 그리고 세타 2 마찬가지로 여기 있습니다. 그죠? 네. 닮음인 이 두 삼각형이 있는데 큰 삼각형은 1번에서의 삼각형이고 작은 삼각형은 2번에서의 삼각형이에요. 그죠? 네, 파동이 매질이. 진행할 때 매질이 이 큰 삼각형이랑 작은 삼각형이랑 이제 뭔가 같은 값을 찾아가지고 등식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등식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큰 삼각형이랑 작은 삼각형이랑 공유하는 값 뭡니까? 긴변이죠. 빈면 긴변이죠. 긴변. 네. 긴변을 가지고 이제 등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위쪽 값을 보면 이걸 L이라고 했을 때요. 사인 세타 값을 예를 들어 보면 L분의 요 값이 되겠죠. 요거는 V1의 속도로 T라는 시간 동안 간 거리. 그래서 L분의 V1T가 사인 세타. 네,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죠? 네. 네. 마찬가지로 L분의 V2T가 사인 세타 2가 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L이라는 값이 같다. 그래서 V랑 세타랑 그러니까 V 속도랑 사인 값이랑 이제 매집 1에서의 값과 2에서의 값을 같이 이제 연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연립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사인 세타 1분의 V1T는 사인 세타 2분의 V2T.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되죠. T가 약분되겠네. T 없어지고요. 네. 시간이 스넬의 갔으니까. 법칙이 나오게 됩니다. 아, 이미 나왔죠. 네. 그러네요. 스넬 법칙이에요. 정리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V2분의 V1은 네. 지금 제가 방금 몇 분 설명했냐면 한 2분 설명했어요. 정말 간단하게 이거 해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만약에 시험 보다가 스넬 법칙 까먹었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끼고 다른 거 풀어요. 풀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네. 그 공식 생각 안 나. 그러면 이거 그려가지고 한번 해보는 시도를 해보는 거. 안 될 수도 있지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수학을 만약에 좋아하는 친구들이면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결론 요런. 외우는 게 낫다. 네. 외우는 게 낫겠네요. 결론은 외우는 건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아요. 별로 안 그래서 어려울 것 같은데. 결론에 해당하는 페이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론은 외워라. 외워라. 근데 그 의미가 네. 있는 게 어떻게 유도됐는지 네. 그런 거를 알 수가 있겠네요. 네네네. 그렇죠. 우리가 피타고라스 할 때 맨날 이렇게 법칙할 때 그렇죠. 맨날 이렇게 사각형 3개 그려갖고 원래 그렇죠. 원리를 알아야지 잘 외워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 길이가 파장에 해당한다면 이 비율도 네. 마찬가지로 속도 비랑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죠. N2, N1 조심해서 저것만 조심해라. 네, 람다는 똑같이 이렇게 파장의 길이. 네. 요거만 이제 외워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 파장 문제 풀 때 헷갈려요. 스넬의 법칙 뭐 이게 좀 헷갈려요. 수학적인 게 아주 대단히 많이 들어간 그런 단어이거든요. 이 정도만 해도 물리원에서는 거의 뭐 이제 탑급 이 이상의 수학적 기교는 없다 할 정도로 네, 요 수학적으로 어려운 왠지 못 믿겠지 왜? 단어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했어요. 파동 문제 나왔어. 스넬의 법칙 써야 되는 굴절 문제야. 그러면 옆에다가 스넬의 법칙 일단 썼어요. 쓰고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안 헷갈리고 쉽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아니, 쉽다기보다는 더 쉽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선생 쌤이 제가 어떤 문제를 낼지를 맞추셨어요. 이거 문제 내기 좋겠는데 했는데 문제 냈어. 척하면 척이지 뭐. 네네. 요거 몇 년 했는데 내가. 물리 몇 년 하셨죠? 아니 물리는 안 했는데 네. 문제 내는 건 출제계 오래 못 그러네요. 네. 대학생 때도 제가 그 지인이었는데
문제를 많이 일으켰죠. 문제를 많이 일으켰죠. 예. 역시. 문제를 네. 해결하셨죠. 아, 네. 그렇군요. 문제였죠. 사회 여러 문제를 예. 해결하시다가 제가 어릴 때부터 문제였죠. 많은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자, 정리 과제입니다. 가랑 나에 들어갈 숫자를 차례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뭐 1, 2라던가 이렇게 말이죠. 정말 쉽잖아요. 딱 보면 딱 예, 그냥 나오면 돼요. 네. 아, 딱, 뭔가 반대로 쓰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네. 약간 그런 건 함정이죠. 함정 빠지면 안 되죠. 그런가요? 네. 많이 틀릴 것 같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화학 시작할 텐데요. 이제 화학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산과 염기. 이 일명 이런 얘기가 있죠. 철학과 학생은 산 토끼의 반대말은 죽은 토끼다. 화학과 학생. 지리과 학생은 산 토끼의 반대말은 바다 토끼다. 그렇지만 화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산 토끼의 반대말은 염기 토끼. 토끼입니다. 그래서 이 산과 염기. 그래서 염기 토끼가. 물리에서는 그래서 염기 토끼가 유명했죠. 염기 토끼가 물리에서는 유명했구나. 산 토끼인지 죽은 토끼인지 네. 명확히 하기 어렵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똑같이 그냥 물체다. 알겠습니다. 자, 생물은 내가 학명을 알면 뭐 토끼 학명을 모르겠어. 자 밑에 보면은 이제 만화가 하나 있는데요. 약간 요즘에 이제 이런 요리 프로그램 되게 유명하죠. 집밥 백선생이라고 아십니까? 네, 아주. 저도 재밌게 보고 있는데. 요새는 안 보는데. 요리 하시나요? 저 요리 좀 합니다. 요생남. 요생남입니다. 요남 아니고요. 이상한 뜻의 색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김찌개를 하려고 하는데 김치가 너무 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약간 시면 이제 김찌개 해 먹어야겠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근데 너무 시면 또 맛이 좀 그러니까 그때 베이킹 파우더를 넣으라고 하죠. 그런가요? 네. 또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쓴맛이 날 수 있다고 이제 주의하라고 이런 대화가 있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김치가 신다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젖산 때문에 발효되면서 나온 젖산 때문에 신 건데 산이죠 산. 젖산 네. 막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젖산 좋아요. 유산균은 유산이잖아요. 유산균 그쵸. 할 때 네. 유산이 젖산, 유가 전유자잖아. 그런 말 들어봤거든요. 우리 필요할 근육에 막 젖산이 쌓여서 뭐 아프다. 그거는 이제 뭐 근육에 있으니까 안 좋은 거 아닐까요? 예, 그런데 섭취는 좋은 건가 보네요. 할만한. 네. 예.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네. 과하면 또 안 좋은 거고. 네, 뭐 네. 어쨌든. 예, 젖산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이 근육이 파열돼서 아픈 거네요. 그냥 예. 그렇게 뭐 아는 척하면서 말한 거네요. 누군가가 네. 퍼진 거네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베이킹 파우더 염기성 물질이니까 이 중화 반응을 통해서 신맛을 줄이겠다. 산을 없애겠다. 중화시켜서 신맛이 안 나게 하겠다. 신맛은 분명히 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근데 너무 많이 넣으면 쓴맛이 나는 것은 염기성 물질이 약간 좀 쓴맛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베이킹 파우더도 너무 넣으면 염기성을 내버리면 이제 써지니까 적당히 넣어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산성은 신맛이고 염기성은 쓴맛.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는 그러면은 뭔가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을 뭐 얘기할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이 좀 드시죠. 네네. 너무 강하게 듭니다. 네, 너무 강했네. 네. 이거 안 내려갔어. 이거 안 내려가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제 USB 포트가 충분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뭘 볼 거냐? 먼저 일단 산과 염기가 무엇이냐부터 정의부터 좀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산과 염기의 정의는 누구냐면 아레니우스라는 과학자가 만든 정의예요. 아레니우스는 옛날 사람 같네요. 되게 옛날 사람이긴 합니다. 그 노벨 화학상 받은 사람이고요. 그렇게 네. 옛날은 아니네. 또. 아주 옛날은 아니에요. 예. 1913년인가? 3년도에 받았어요. 무슨 고대 그리스 고대 그리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저도요. 아킬레우스 뭐 이런 철학자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이제 화학 자체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으니까 연금술 이후에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뭐 전기 헤리움, 그러니까 뭐 어떤 산이나 연기가 들어가면 물에 들어가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헬이 된다라는 것들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산염기 정의는 물에 녹았을 때 어떻게 될 거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아레니우스 정의론 이건 아니고 이거는 다른 사람의 정의고 아레니우스의 정의는 산은
물에서 녹아서 H 플러스를 내놓는 거. 내놓는 네. 물질을 이제 산이라고 하고요. 염기는 뭘까요? 염기. 수산화이온 OH. 그렇죠. OH 마이너스 내놓는 물질을 네. 이제 아레니우스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여태까지.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암모늄. 수소, 그러니까 OH 마이너스가 없는 애도 있는데 염기성을 막 띄어요. 그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고심하면서 새로운 정의를 만들어냈는데요. 브랜스테드 롤이라는 과학자입니다. 브랜스테드 롤이. 요리. 약간 그 외자 발음 있죠? 그 예. 독일어 약간 오에다가 그런, 띵띵한 거. 거예요. 오에 띵띵. 브랜스테드 롤이라는 과학자가 한 사람이에요? 두 과학자예요. 아. 롤이라는 과학자랑 브랜스테드라는 과학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양성자를 주고받는 경우도 다 설명이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앞에 것도 양성자 주고받는 걸로 다 설명이 가능하면서도 방금 얘기 못한 것도 다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산염기 정의다라고 내놨어요. 더 큰 범주를 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배우는 거죠 우리가. 어. 그래서 산은 뭐냐면 어떤 반응에서 수소 이온을 주는 물질이 있다면 그놈은 산이야. 라는 거죠. 어. 근데 생각해보면 그 반응에서 수소 이온을 줬다면 누군가는 받았겠죠. 네. 그 물질이 바로 뭐냐면 염기다라는 게 브랜스테드 롤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수소 이온이어야만 돼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거기서 또 한계가 나오는 거죠. 어. 수소 이온이 이동하지도 않는데 산염기가 있는데라는 것도 있어요, 실제로. 어. 근데 그건 나중에 대학교 가면 이제 루이스 산염기라고 해서 우리 아. 루이스 많이 들어봤죠? 루이 들어본 거예요. 네, 전자점지 맞습니다. 그 전자점지. 과학자가 이제 고안해낸 건데 전자쌍을 주고받는 걸로 이제 정의를 해요. 그럼 그게 최종 최종 보스인가요? 보스기도 한데 또 그 외에도 되게 많아요. 산염기 정의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구나. 플럭스 러드 뭐 산염기도 있고 정확히 이름 잘 기억 안 그럼 왜 나요. 하나로 딱 통일하고 나머지 다 제끼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상황별로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뭔가 편한- 정의가 되게 애매한 거죠. 편한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합하는 뭔가 통찰하는 어느 정의가 있다. 그러면 노벨학상 도전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은 통일정의로. 들지만. 네. 근데 아직은 이번에 올해 없습니다. 노벨 화학상 생명과학에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요. 요즘에 유전자가 워낙 이제 분자 생물학 쪽에 많이 유명한 거니까. 유전자가 위. 네, 어. 맞습니다. 그쪽으로 노벨 많이 화학상을요? 예, 노벨 화학상을 다우드나 교수랑 그 프랑스 과학자 두 명이 받았어요. 노벨 생명과학상이 없다 보니까 약간 안에 생리의학상 있잖아요. 있어요. 예, 노벨 생리의학상, 물리학상, 근데 화학상. 생리의학상은 생리의학에 관련돼만 주더라고요. 그런가? 그럼 아무튼 뭐 요즘에는 워낙 그 화학이 거의 막 그쪽 분야로 많이 쏠려 있고 요즘 유명한 거 다 화공생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뭔가 생명에 관련된 사람 몸에 관련된 뭐 유전자라 이러는 것에 대한 분자 구조를 연구하는 화학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돈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많이 받는 화학자들이 자꾸 저를 생명과학을 침범하고 있군요. 그런가요? 어쨌든 뭐 협력하는 쪽으로 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예를 한번 볼 건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레니우스로도 정의할 수 있는 건데 브랜스테드 롤이로도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여기 보면은 지금 수소 이온이 이동하고 있죠. 네. 여기서 얘가 수소 이온만 뚝 떨어져가지고 일로 지금 간 거거든요. 뭐 위로 가는 게 좀 편하겠네요,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밑에 있군요. 밑으로 이렇게 와서 붙어 있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 반응에서 HCl이라는 이 염화수소가 H 플러스를 물한테 줬네. 그러니까 얘는 브랜스테드 롤이의 산이야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식입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얘는 물은 뭐죠? H 플러스 받았으니까 얘는 염기야. 이렇게 한 게 끝입니다. 되게 쉽죠. 쉽습니다. 또 하나의 예인데요.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아레니우스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염기입니다. NH3가 이제 암모니아인데 OH-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물에 녹았을 때 OH-를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내놔야지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할 수 있는데 분명히 염기긴 한데 얘 OH 없었는데?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이제 브랜스 롤리의 산염기로 정의하자면 얘 H 플러스를 물한테 받았죠. 네. 그럼 얘는 그래서 염기다. 얘는 H 플러스 줬으니까 이번엔 얘는 산이네요. 산이다라는 거죠. 똑같은 놈인데 아까는 그렇죠. 염기였다가 지금은 맞습니다. 산이네요. 아주 중요한 걸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렇게 이제 그 아레니우스라는 건 물이라는 기준점이 있었어요. 물에 녹았을 때 어떻게 될 거냐를 얘기하기 때문에 기준점이 있었지만 이거는 브랜스 롤리의 산염기는 어느 반응에서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 반응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H+를 줄 수도 있고 H+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끔씩 염기로도 작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산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름을 양쪽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양쪽성 물도 양쪽성인 거죠. 그렇죠. 실제로 그리고 아레니우스에서는 물은 산인지 염기인지 말할 말도 한 적이 없죠. 그러네요. 말을 못 하죠. 근데 이제는 산도 때로는 물도 때로는 산이 될 수도 있고 염기도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혈액에서 탄산이 맞습니다. 네, 탄산이 맞습니다. 그래.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 탄산 수소 이온인데 H 얘는 H+ 받을 수도 있고 네.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양쪽성 물질의 특징이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 애들이 바로 양쪽성 물질. 그러면 탄산 음료 같은 경우는 탄산이 아니 그 탄산음료는 이제 보통 산성인데 그래요? 탄산이 산을 줄이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안 변해. 혈액이 6점 몇에서 pH 6점 몇에서 잘 안 변해. 탄산 덕분에. 그러니까 네. 탄산이라기보다는 탄산에서 수소래 수소 이온이 떨어진 이런 탄산 수소 이온이나 그리고 아예 탄산 이온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하나 H산을 더 떨어진 거. 얘네들은 염기성 물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H+를 받을 수 있는 놈이라서. 그래서 우리 혈액에는 H+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양쪽성 물질이 있다 보니까 산이 들어와도 염기가 들어와도 거기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완충 역할을 해주죠. 그렇죠. 완충. 그래서 우리는 완충 용액이라고 해요. 완충 용액. 실제로. 영어로 버퍼. 버퍼라고요. 우리 시간 빨리 할 게 많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 안 되면 뭐 다음 시간 하면 되니까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브랜셋 로리에서 나오는 건데요. 짝산 짝이라는 개념이 하나 또 등장합니다. 왜냐?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은 안 배웠겠지만 저번에 배웠군요. 가역 반응. 네. 가역 반응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런 산염기 반응도 가역 반응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정반응에서 아까 얘기했을 때 NH3가 얘한테 H+ 받았으니까 얘 염기야, 얘 산이야까지만 배웠죠. 여태까지는. 네. 앞에 거 여기 두 개 가려버리면. 네. 그런데 역반응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산염기가 또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왼쪽으로 올 때 역반응을 보자면 이번엔 NH+가 OH-한테 H+를 주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산이고 역반응으로 봤을 땐 여기서 또 염기라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걸 이제 짝산 짱이라고 하냐면 기본 구조가 똑같은 NH3랑 H2O가 H+를 주고받으면서 한쪽에서는 염기, 한쪽에서는 산으로 작용하죠. 이렇게 이해하겠습니까? NH라는 기본적인 골격 안에서 H+가 있거나 없거나에 따라서 때로는 산, 때로는 염기로 작용하잖아요. 이런 애들을 짝산 짝 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짝이 있다라는 거죠. 짝이 있다. 우리 여러분들 다 짝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짝을 질 수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은 짝이 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다 생길 겁니다. 선식이 넘으시네요.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자, 지금 비추 지금 막 올라가는 소리가. 좀 정신 차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우리 친구들 제대로 보고 있다. 네. 자, 요 놈이 이제 아세트산인데 요것도 지금 가역 반응이면서 짝산 짝용기가 존재하는 브랜셋 로리의 산염기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게 산일까요? 일단 왼쪽에서 보자면 왼쪽에서는 아세트산이 얘가 산이에요. H+를 주고 있으니까 산, 얘가 네, 염기겠죠. 염기, 네. 역반응에서 보자면 H3O+라는 애가 얘한테 H+를 주고 있는 형태죠. 네. 역반응으로 보자면 그럼 얘가 산이고 얘가 염기겠죠. 네. 그래서 요 놈이 서로 짝이고 요 놈이 서로 짝이라는 거죠. 음. 총 두 개의 짝이 존재합니다. 서로 짝용기의 관계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왜 이걸 하냐면요. 실제로 얘만 있으면 염기성이에요. 얘가 염기로 작용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게 염기성 무슨 염기야라고 하시겠지만 얘만 물에 녹이면요 염기성을 띱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짝이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원래 오늘 목적은 이제 중화 반응까지인데요.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중화 반응 아주 개요만 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화 반응. 중화 반응이 뭐죠? 중화시키는 반응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집. 중화. 중화 반응은 중화 반점. 중화 반응이라는 거는 누구랑 만나서 산과 염기가 만나서 뭐가 생성되는 거다. 물. 그렇죠. 물하고
플러스 또 하나 더 생겨요. 열. 열은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 Q라고 하는데 열이죠. 열 중화열이라고 하죠. 열이 나오긴 하는데요. 근데 이게 열은 약간 에너지고 이 물질을 보자면 영어로는 salt, 우리나라로는 염이라고. 소금이라고 하면 틀리나요? 틀립니다. 분명 영어로 쓸 텐데. 근데 염자도 소금 염자예요. 한자가. 그러니까요. 근데 이건 이제 옛날 사람들이 그 이온결합 물질을 소금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이제 모든 이온결합 물질, 그러니까 산과 염계 만나서 만들어지는 이온결합 물질을 우리는 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네. 서술형 문제 답이 염이에요. 네. 근데 학생이 salt라고 썼어요. 아, 영어로. 그럼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다고 해줘야지. 뭐. 그러면 한글로 salt 이렇게 썼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명확히 해주세요 이거. 공부할 때 많이 이 의문이 생기면 이제 안 내겠습니다. 안 내겠습니다. 네, 공부할 범위 하나 줄었네요. 좋습니다. 네. 줄여주셨네요. 네. 선생님께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염이고요. 이제 염이란 것은 산의 음이온. 왜냐? 산은 H 플러스 레논을 내죠. 여기서는 아레니우스 산염기만 얘기합니다. 우리는 중화 반응에서는. 그러면 HCl이라고 한다면 H 플러스 레놨으면 이제 음이온이 남겠죠. 네. 산의 음이온하고 염기 같은 경우는 NaOH라 생각한다면 염기의 양이온이 만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난 염이죠. 이걸 우리 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화 반응을 할 텐데 그냥 이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 양적 관계를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에 대한 거. 근데 우리 방금 얘기하기로 중화 반응에서 반응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랑 누구죠? 산에 있는 H 플러스랑 염기에 있는 OH 마이너스랑 만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중화 반응의 주된 반응은 바로 요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요거. 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염은 어떻게 보면 부산물이고 대부분의 염은 다 물에 녹아있는 상태예요. 이게 석출된다면 이게 우리는 앙금이라고 하죠. 그런 앙금이 되는 반응은 우리 안 볼 겁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앙금이 되지 않고 녹아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아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주된 반응은 요놈들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양적 관계를 얘기할 거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양적 관계에 대한 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군집에 대해서 군집의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이 나려고 하는 것 같긴 네. 합니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군집은 기본적으로 여러 종으로 이루어진 집단이죠. 그렇죠? 네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저번에 군집의 특성은 기본 그냥 맛배기라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군집 내에서 다른 종들끼리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가,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갑자기 제가 찾다 보니까 그림을 찾다 보니까 빰빠라밤 빰빠라밤 빰빠라. 예. 적당한 게 없어서 그냥 하필. 네. 많이 안 좋은 기억들이 많으시죠? 예. 우리 친구들 아직 경험 안 해봤잖아요. 네. 근데 벌써부터 이렇게 많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 예. 그래요? 근데 다 사람 사는 곳이니까. 요즘에는 핸드폰도 들고 다니잖아요. 네. 아, 예, 사람 사는 곳이니까. 너무 달라졌어. 예. 이렇게- 두려움은 가기 전이 제일 커요. 네. 맞아요. 가면 싫음이 제일 크고요. 자, 요새는 또 이렇게 다들 좋아졌을 거라 믿고. 네. 자, 여기 이제 그 계급을 나타내는데, 자, 우리가 이제 생태적 지위라는 거를 생태계에서는 생태적 지위라는 걸 우리가 나타내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생태적 지위라는 거 별거 없어요. 자, 어떤 그 개체군, 그 어떤 종이, 어떤 생물이 사는 공간, 그리고 그 개가 뭘 먹는가 이걸 가지고 개의 지위를 좀 따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지위에 따라서 좀 상호관계가 좀 달라집니다. 네. 만약에 이제 만약에 이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애들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는 공간도 비슷하고 먹이도 비슷하면은 경쟁 관계. 그렇죠. 서로 그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공간과 먹이라는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겠죠. 네네. 그렇죠. 만약에 좀 다르다면은 뭐 서로 협력도 할 수 있고 그러겠죠. 그렇죠. 내 거 침범 안 하니까 그래 뭐 너는 이걸 네가 원하는 거 가져라. 난 내가 원하는 걸 할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협력이 더 쉽겠네요. 예.
그래서 이런 생태적 지위가 얼마나 비슷하냐.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 우리가 초원을 생각해 보시면은 아프리카의 얼룩말하고 뭐 가젤하고는 어때요? 생태적 지위가 조금 비슷할 것 같죠? 네. 둘 다 초식 동물이고 이러니까요. 그렇지, 풀 먹으니까 같이 네, 풀을 네, 가지고 네. 경쟁하겠죠. 근데 이제 얼룩말이랑 사자랑은 조금 뭔가 먹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물론 둘이 공간은 비슷하지만 먹는 게 다를 때는 이런 상위 관계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데 근데 이 생태적 지위가 굉장히 대충 그냥 생물에서는 알 수 있지만 굉장히 대충 뭐 우리가 생태적 지위가 뭐 여기 나오는 계급처럼 뭐 얘가 뭐 병장이다 뭐 원사다 이렇게 따지긴 그렇게 아주 군대처럼 엄밀하게 따지는 않습니다. 하긴 뭐 개체마다도 크기도 다르고 네, 성격도 달라서 네, 네, 노루한테 치이고 다니는 사자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예, 좀 드문이죠. 새끼 때는 그렇겠죠. 네, 새끼 네. 때는 좀. 그리고 그 같은 그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 같은 종끼리 상호작용 배웠잖아요. 자, 네. 그때는 어때요? 그때는 생태적 지위가 완전히 일치해요. 왜냐면 같은 종이니까 생태적 그런 특성이 거의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뭐 먹이도 똑같고 사는 공간도 똑같고. 네. 그래서 필연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데 같은 그 개체군끼리는 같은 종끼리는 그래도 뭔가 이 같이 유전자를 좀 같이 남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경쟁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어떤 상호작용을 한다 그랬죠. 네. 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다른 종끼리 좀 생태지위가 좀 다를 때 어떤 게 일어나 이런 것들 하겠습니다. 자,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은요, 이렇게 한 책에 한 4가지 내지 5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경쟁과 분석, 그러니까 여기 위에 2개가 있죠. 분석. 예. 분서가 싸우는 건가요? 이게 필기 설정이 안 돼 있어서. 예. 그래서 위에 종간 경쟁하고 분서는 요게 둘이 그 좀 비슷할 때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애들끼리는 이렇게 종간 경쟁과 분서가 나타나고요. 밑에 3개 포식과 피식, 공생, 기생. 요거는 생태적 지위가 좀 많이 다를 때 일어나는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개 종간 경쟁과 분서. 요거는 분서가 근데 싸우는 거예요? 분서가 분서가 서식지가 분리된다 이런 뜻이야. 영역 다툼 뭐 그런 건가요?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네. 제가 좀 선을 넘었네요. 네. 네. 그러네요. 그리고 요거 3개가 이제 그 좀 생태적 지위가 다를 때, 지위가 겹칠 때, 얘는 지위가 겹칠 때. 자세히 안 되네요. 한쇼를 오랜만에 쓰다 보니까. 한쇼구나. 네. 자, 먼저 이제 종간 경쟁입니다. 자, 생태적 지위가 비슷할 때 일어나고요. 요때 이제 또 중요한 게 경쟁 베타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끼리는 어떻게 좀 같이 살자 이렇게 해서 좀 경쟁을 줄이는 방향으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데 다른 종끼리는 그거 봐주는 게 없어요. 너랑 나랑 다른 종인데 뭐 우리가 협력할 게 있냐. 그냥 이제 생태 지위가 비슷하면은 그 상대 쪽을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실제 실험을 해보면은 이렇게 비슷한 두 종이 있어요. 애기 집신벌레랑 집신벌레. 딱 이름만 봐도 딱 비슷하잖아요. 네. 그렇죠? 자, 두 종이 이렇게 따로 키울 때는 이게 그 생장곡선 저번에 배웠죠? 생장곡선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두 종을 이제 같이 배양을 했을 때, 같이 키웠을 때는 요 애기 집신벌레가 의해서 이제는 이제 쭉 자라나는데 집신벌레는 여기서 같이 키울 때는 완전히 이렇게 다 전멸을 해버립니다. 승자 독식처럼 돼요. 네, 승자 독식이 돼요. 왜냐면은 이 둘이 또 상호작용을 맺을 게 별로 없고 이게 같이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데 한쪽을 완전히 밀어내서 없애버리는 경쟁 베타 원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전혀 뭐 우리끼리는 뭐 유전자 교환도 안 되고 다른 종이니까 그냥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싸우는 걸까요?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거지? 공격을 하나? 그러니까 이제 종이 다르다 보니까 네. 그 환경에서 조금 유리한 형질을 가진 게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어떤 유불리가 차이가 나는 거죠. 꼭 싸우지 않더라도. 예, 싸우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얘가 그 막 영양분을 다 독식 그 자원을 독식해 버리면은 다른 애는 자원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자원을 점점 적게 얻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생존 경제에 밀리게 되는 거죠. 적응한 애만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지 않더라도. 자연 선택에서 적자 생존의 원리랑 비슷하다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네요.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실험실에서 얘기고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실제로 전부 실제 환경이 이렇다면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집신벌레는 멸종하고 애기 집신벌레만 있었을 테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실험을 할 수가 애기 집신벌레는 집신벌레를 같이 잡아서 실험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게 실제 환경은요. 실험실처럼 이렇게 좁고 단일한 환경이 아니라
실제 생태계는 굉장히 넓고 또 다양한. 다양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러서 떠난다. 그렇죠. 그렇죠. 되겠다. 경쟁에 밀리면은 딴데 가면 되죠. 예, 딴 데 살게 됩니다. 음. 예, 그래서 분서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생태주의 분화라고 하는데요. 자,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먹이 종류나 생활 공간을 달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개체군대 상호관계처럼 그냥 이 나눠 가지거나 이게 아니라 사실은 한쪽이 경쟁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둘이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내면은 가로축을 뭐 요게 공간, 그렇죠? 여기를 공간, 여기를 공간, 여기를 이제 뭐 먹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종이 다르다 보니까 완전히 겹치진 않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비슷한데 완전히 겹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 겹치는 부분에서 좀 더 경쟁 베타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한쪽이 다 독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는 여기도 밀려나 버리는 거예요. 다른 종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따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제 어떤 경쟁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경쟁 베타가 일어나 버린 거죠. 자,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비슷한 종끼리 요런 이제 그 아메리카 솔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비슷한 종인데 다른 종들끼리 이렇게 나무 위치가 다르다고 합니다. 서식 위치가 다르다고 하는 거죠. 이제 가장 좋은 데를 이제 가장 잘 적응한 애들이 사는 거고 조금 이제 거기서 좀 밀린 애들은 좀 다른 데에 적응하게 된 거죠. 저기에 살아남게 된 거죠. 그래도 다른 데 가서는 거기서만큼은 그 원래 나를 밀어낸 애보다 더 잘 적응해서 그렇죠. 자기 영역을 지키고 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펭귄 같은 경우 남극에서 살잖아요. 그 남극에 사는 이유가 왜 그러냐? 천적이 없어요, 그래요. 천적.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천적 쥐나 뭐 이렇게 다른 그 좀 육식 동물이 많이 사는 곳에 살면 따뜻한 데 살면 펭귄도 좋아요. 근데 이제 펭귄의 거기서 살면 이제 그 알을 다 쥐들이 다 먹어버리니까 쥐가 못 사는. 대신 나는 이제 추위에 강하다 이거죠. 그래서 추운 데 가서 사는 거죠. 이게 뭐 원해서 거기 갔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 환경에서는 이제 경쟁 베타 원리가 적용되면 이렇게 분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게 좀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제 문제 잘 나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요게 그 개체군 내 상호작용에서 텃세라고 있었죠. 영역을 나누는 거. 그렇죠. 영역을 나누는 거 텃세랑 좀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텃세는 일단 같은 종끼리 영역을 나누는 거고요. 이 분서는 다른 종, 그렇죠? 종이 다른 경우에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항상 나와요. 종이 다른지 같은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종이 다를 경우에는 분서고 같은 종일 경우에는 텃세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요거 말고는 뭐 헷갈릴 게 없어요. 다 여기서 나옵니다. 문제가. 자, 이제 여기까지가 그 생태적 지가 비슷한 애들이었고요. 이제 생태적 지가 완전히 다른 애들이죠. 예, 포식과 피식입니다. 사자가 지금 뭘 잡으니까 가재를 잡먹나요? 예. 네. 뽀뽀한 거 아닌가요? 네, 엉덩이를 물고 이제. 지금 이걸 장난 네. 아니, 생명이 죽고 있는 너무 잔인하다 보니까 어린이들한테 그런가요? 이제 어린이들이 그렇군요. 좀 더 마음의 상처를 덜 받았으면 좋겠다는.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장면. 이 정도 갖고 마음에 상처 안 될까요? 뭐. 예. 이 포식과 피식입니다. 먹고 먹히는 관계죠. 자연이네요. 그렇죠? 네. 초식 동물을 육식 동물이 먹고 이게 생태적 지는 전혀 다르지만 어쨌든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 경쟁하고 구분해 줘야 돼요. 앞에서 보면 이제 경쟁 그래프 앞에서 보면 경쟁 그래프가 이렇게 있죠. 경쟁이죠. 먹이가 같을 때. 그러니까 예. 경쟁일 때 이렇게 하나가 없어지니까 경쟁 얘들이 포식과 피식인가 보다. 애기 집신벌레가 집신벌 잘 먹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렇지 네. 않아요. 왜냐면은 이 포식과 피식 관계에서는 피식자를 다 먹어버리면은 피식자가 멸종해버리면은 포식자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순환. 저번에 이거 뭐야 그 개체군의 특성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봤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주기적인 특성을 주기적인 변화를 나타내게 됩니다. 절대 이제 다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먹이들을 다 잡아먹으면 안 되고 적당히 먹어야 됩니다. 예. 거위에 배를 가리면 안 된다는. 네, 그렇죠. 약간 황금나는. 네. 네. 그래서 요거 경쟁, 요게 포식과 피식이 아니라 경쟁이다. 그렇죠? 이 차이점을 보셔야 됩니다. 네. 자,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였죠. 아름다운 얘기 여기서 생태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자, 공생입니다. 공생. 서로 이제 아주 다르다 보니까 서로 협력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생태적 지가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공생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상리 공생하고 편리 공생.
상리공생의 상자는 서로 상자예요. 서로 이익을 보는 공생입니다. 두 종이 모두 이익입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예를 많이 볼 수가 있죠. 여기 나온 거는 이제 제가 그림으로 가져온 거는 악어와 악어새. 그렇죠. 악어새는 천적의 고민 없이 누가 악어 입까지 와서 잡아먹으려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새를. 네. 그래도 악어는 잡아먹히려고. 그렇죠. 그러면서 천적 걱정 없이 편하게 이렇게 먹이 활동할 수 있는 반면에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여기 있으면 누가 올 거 없으면 편하게 밥 먹겠다. 예, 편하게 먹죠 아주. 네. 그리고 악어는 이제 이빨을 깨끗하게 주니까 이가 건강해져서 또 다른 애들을 다시 잘 잡아먹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거 청소 놀래기와 도미 요거 그 그림을 이렇게 해놨는데 예. 이것도 또 비슷해요. 입안에 있는 걸 막 먹어요. 도미가 커다란 이제 물고기인데 청소 놀래기 조그만 물고기가 입에 있는 걸 막 먹어줘요. 입을 청소해주고 얘는 그래 건강해지고 얘는 먹이를 얻고 그래서 서로 공생하는 거죠. 또 뭐 흰동가리와 말미잘 그 앞에 그림에서 나왔는데 말미잘이 촉수에 독이 있잖아요. 근데 흰동가리 거기 면역이 있어갖고 거기 막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말미잘이 무서워서 다른 천적이 못 오고 또 이제 흰동가리를 먹고 싶어서 어쩌다 오는 애들은 말미잘은 잡아먹히는 거죠. 그래서 먹이를 유인하는데 말미잘은 먹이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말미잘이 물고기 잡아먹어요? 예, 물고기 잡아먹고 뭐 해양생물들 다 잡아먹죠.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죠. 네. 그리고 이제 편리공생은요 한쪽 편만 이제 이익을 본다 이거죠. 한쪽 편만 이익이고요. 다른 한쪽 편은 손해도 이익도 없지만 그렇다고 손해도 없는 경우를 우리가 편리공생이라고 합니다. 약간 기생 같은데 또 차이점이 있네요. 예, 그렇죠. 한쪽은 이제 전혀 뭐 피해가 없으니까. 피해가 없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예를 들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황로와 들소 제가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 여기 뭐 요런 새가 들소들 사이에 있으면은 이제 얘는 이제 들소들이 있으면은 얘네들은 이제 좀 이렇게 편하게 먹이 활동할 수 있는데 이 들소는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들소의 보호를 받는 거죠.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여기 나온 빨판상어와 거북. 빨판상어와 거북이 막 밑에 들어다니면 거북이 막 먹으면서 막 흘리거든요. 흘리는 걸 이렇게 막 쥐부터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물의 저항이라든지 그렇죠. 그것까지 하면 얘가 피해를 보는 건데 근데 이제 굳이 뭐 그것까지 그 정도는 좀 생존율이 그러니까 뭐 생존율을 봤을 때 뭐 빨판상어 붙어 있는 거북이랑 빨판상어 안 붙어 있는 거북이랑 생존율은 뭐 크게 차이가 없다 뭐 이런 거 있죠. 정신적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리고 근데 얘는 이제 또 겉에가 그러니까 뭐 딱딱하니까 느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구나. 예, 그렇게 편리공생. 뭐 또 있는 게 해삼과 수미고기. 해삼에 수미고기라고 얇은 물고기가 해삼 그 똥구멍 안으로 쏙 들어가 숨는데요. 해삼이 천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수미고기는 이제 안식처를 얻는데 해삼은 얻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렇다고 손해도 아니라고 합니다. 누군가 똥구녕으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그거 기분이 생각하면 그거 생각하면 그게 손해가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분이 없잖아요. 기분이 없나요? 해삼 무시합니까? 네. 해삼 무시 발언. 해삼의 기분이 나쁘지 않을 겁니다. 기분이 없으니까요. 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생입니다. 저거 저 진짜 징그럽던데. 네. 저거구나. 자 기생은 이제 아까 공생과 달리 이제 숙주가 기생자, 그러니까 기생하는 애가 기생자고요. 이 기생 당하는 애를 숙주라고 하죠. 숙주가 이제 피해를 보는 거죠. 근데 기생은 공생에 비해서 기생은 너무나 흔합니다. 그렇죠. 기생은 너무나 흔하고 굉장히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다 적을 수도 없어요. 일단은 사람한테서 많이 사는 기생충, 뭐 시베리아장충, 요충, 편충 뭐 이름만 해도 엄청 많죠. 그리고 기생충들이 사람 몸속에서 살면서 얘는 사람 몸에 우리가 먹은 거를 훔쳐 먹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그 영양분을 뺏기는 이제 피해를 얻는 거죠. 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요거 이제 되게 신기해서 요것만 가져왔습니다. 너무 징그러워요. 혀 잘라서. 얘가 키모토와 엑시고아라고 하는 브라질에 산다나요? 키모토와 엑시고아라고 하는 이 벌레인데 얘가 그 물고기 입속에 기생하면서 피를 빨아먹어서 혀가 떨어져 나간대요. 그러면 얘가 미안해서 혀 역할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혀를 대체한대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공생이지 않나요? 나중에 얘가 진화해서 혹시 이렇게 뭐 쫙 나가서 먹이 잡아오고 뭐 이런. 근데 심지어는 미각도 일부나마 전달한다고. 진짜요?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진짜 신기하다. 신경이 연결되는 건가? 그건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전달하는지 모르겠는데. 기생은 되게 신기하고 또 숙주를 막 조종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벌 조종해서
네. 물에 뛰어들게 그 옛날 그 뭐였죠? 연가시, 연가시. 연가시라고 예, 사마귀 조절. 예, 곤충 몸속에 기생하면서 곤충이 얘가 번식하려면 물 속에서 번식을 해야 되니까 곤충을 물에 뛰어들어서 자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소재로 한 이제 영화도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 시골에서 놀다 보면 물가에서 잡은 사마귀는 100이면 100 다 뭐 기어 나와요. 배에서 뭐가 막 그런 워낙에 기생충 같은 게 지렁이가 막 나와요. 아. 그래서 다 이런 거 보니까 원래 사마귀는 배 장이 이렇게 움직이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숙주를 아예 막 바꾸고 이런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기생을 잘하는 애들은 진짜 숙주한테 피해를 덜 주면서 오래오래 교묘하게 예, 오래오래 교묘하게 아주 사람 기생충 같은 경우도 이게 피해를 별로 안 주니까 이게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허용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예. 너무 많아지면 이제 이게 막 폐뼈 아프고 막 이러는데 해충, 요충 이런 게 별로 피해를 안 줘요. 피해를 많이 주면 걔가 죽어버리니까 네.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숙주가 죽는 것도 그 기생자한테 별로 안 좋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고 재밌는 게 그 기생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로 저는 구분했는데요. 뭐 그 앞에 경쟁하고 분서는 이제 우리가 같이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 분서, 그리고 포식과 피식, 공생, 기생 이렇게 5가지 정도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자, 재밌죠? 이 신기한 동물 사전 같지 않나요? 재밌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